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12월 28일이고요.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해설을 좀 빨리 좀 준비했습니다. 전년 대비 조금 시간도 좀 땡겼고 준비를 좀 빨리 좀 했네요. 일단 첫 번째는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뵌 분들도 있겠지만 또 뵙지도 못하고 혼자 시험장 들어가시게 해서 좀 죄송스러운 면도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꿋꿋하게 잘 보고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험은 우리 시험 손을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답안을 썼다. 또 뭐 조금 멀리 보면 내가 만약에 올해 안 되더라도 나는 내년에 꼭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2차 준비는 절대 피해 나갈 수 없는 관문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2차 준비를 끝까지 꼭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1월 말에 끝나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수험생 모두를 잘 지켜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험 문항 자체가 전년 대비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항 쉽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작성 방법의 조건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본다라면 쉬운 문항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구쌤하고 저하고는 지금 협의해서 전년도가 지금 경기도 기준으로 해서 한 58점대 영역 정도 됐었거든요. 컷이. 그래서 올해는 6, 7점 정도 지금 낮게 잡고 있어요. 컷을요. 그래서 대략 뭐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50점 초반대 정도 잡고 있고요. 52점 뭐 한 이 정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왜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이제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실은 임용 수강생의 70%가 저희 강의를 들어요. 임용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70%가. 그러니까 저나 구영모 선생님 말 한마디가 미치는 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최종 합격자 명단을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뭐 저희는 합격 수위가 다 오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쉽다고 생각해요. 합격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합격 수기 안 낸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통상 그 비율은 50%, 6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올라와 있는 전년도 합격 수기 한 60여 개를 쓴다라면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은 13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 최종 합격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본원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여기 직강을 들으시거나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비중이 7, 80%예요. 중등 전 과목 통틀어 가지고 없는 일이에요. 그런 현상이 없어요. 다른 과목들의 특정 학원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건 굉장히 없는 일이거든요. 드문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끼리 이렇게 알고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내지는 뭐 노량진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쓸 수 없는 문항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워낙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어지게 돼요. 뭐 대표적인 거 내러티브 같은 거 학원 안 다니면 실제로 되게 맞추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뭐 그 역사교육 첫걸음의 저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대학들을 나오시거나 아름아름으로 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들어갔다라는 정보를 얻으셨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여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중국사나 한국사 문제들도 그런 문제 종종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객관적으로 모든 수험생에 놓고 본다라면 어려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맞춘 셈인데 우리끼리 놓고 보면 우리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끼리 놓고 보면 당연한 게 되고 많은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맞추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군 하죠. 다섯 번째는요, 평균에 따라서 지역별 격차도 굉장히 크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답안지 약 13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30개를 어떻게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고 거의 반나절 시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데 그걸 다 매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고요. 샘플링을 해서 수십 개를 매 봤었는데, 지역별로 격차가 조금 나타나긴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은 조금 높겠죠? 그죠?
그리고 뭐 전년에 이상하게 높았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올 확률이 좀 있을 거고요. 뭐를 좀 기억하시길 바라냐면 내가 몇 점 맞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실은 전체적인 등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험생 집단 가운데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드는가 그런 부분들을 꼭 잘 눈여겨서 추론해 보시고 감안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프린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를 좀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점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고 합격을 할 거면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몇 점 정도를 맞아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표에다 정리해서 집어 넣어놨거든요. 이따 해설해 드리면서 제가 차근차근 볼 거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1차 시험은 몇 배수를 뽑아요? 그죠? 0.5배수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점수보다 조금 더 소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역별로 격차를 따지면.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잡았던 대략의 커트라인보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분명한 한 가지는 문항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문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년도 문항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작성 방법에 제시된 문항 조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문 내에 특정한 부분과 비교하여 서술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종전에는 원래 한 가지 쓰라는 게 대부분 문항이었는데요. 올해 문항의 특징이 두 가지를 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르비 같은 거 두 가지 쓰라고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또 역교로는 사례를 빙자했지만 실은 별로 사례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뭐 예컨대 이항적 대비의 특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어떤 그 수업 내부의 주제를 써라라고 한다라면 그 어떤 종류의 책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침입과 저항의 서사구도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침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 쪽에서는 저항이라는 말을 항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 부분의 점수 포인트를 출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칼체와 물체의 범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해설해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만 잡으면 아마 칼체가 될 거고 여기까지 잡으면 물체가 될 거니까 거기에 따라 점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받으시는 성적표 과정에서 가채점 점수와 다소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나 국문수험에 직접 채점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이외의 인정 답안의 범위나 허용 답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는 법이에요. 물론 그런 것까지 좀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저나 국문수험이나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죄송한데 지금 기출문제 받아보셨나요? 문제 안 주셨나요? 한꺼번에 붙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옆에 같이 두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프린트 이렇게 제 거 한 장 딱 넘겨보시고요. 그 왜 프린트 방식을 편집 방식을 통일하지 않았냐면 제 부분 같은 경우는 인용문의 경우를 또 예외적인 사례의 경우를 한국사에 비해서 좀 개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표로 담기가 굉장히 편한데 한국사는 예외적인 경우나 허용 답안의 범위를 좀 넓게 잡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뒤에 보충 설명이 많아지는 바람에 표에 집어넣기가 애매해서 그래서 올해만 작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만 올해만 그렇게 각각 두 사람이 편집을 달리 했습니다. 아시겠죠? 편집만 달리했지 항목은 다 똑같아요. 항목은 똑같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제 표에 들어가 있는 목차 항목이나 굿셈 프린트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 부분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 두 부분 좀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 프린트 일단 한 장 넘기셔서 이쪽을 한번 봐보시죠. 총 배점하고 문항 변함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있다라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동향사 배점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잖아. 그치? 원래 막 어이없이 동향사를 20점을 매겼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18점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아마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표준적인 그 배점 문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교 22, 한국사 22, 동서양사 각각 18점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역교와 한국사를 합하게 되면 44점이 되는 거고 세계사가 36점이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구도입니다. 늘상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세계사를 잘해야 된다라고 입에 이인하도록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예, 그거 빼고 나머지 기입형이나 서술형의 문항 형식도 전년하고 동일했습니다. 개수도요. 그 부분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뒷부분에 국문서의 맨 앞부분 내용 1번에 써 있으니까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영역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라고 써 있죠. 두 가지, 두 영역 다 총괄해서 말할 수 있는 맨 아래 부분을 먼저 볼게요. 역교론과 서양사의 경우는 27, 29, 40점 가운데서 합격자들의 점수가 몰려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썼죠. 그죠? 이때 합격자는 최상위권을 말하는 겁니다. 최상위권을 말하는 거라고요. 최상위권이란 수석 및 차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최고 합격자와 최저 점수 합격자 편차가 10점 이상 벌어진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두 과목을 다 잘하는 수험생보다는 둘 중 어느 한 과목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작성 방법에 제시된 요구 조건이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채점 과정에서의 객관성이요. 즉 나름의 변별력을 갖추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물채점보다는 칼채점의 양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같은 경우는 물체의 양상이 진해서 채점 후기를 들어보면 채점에 들어가셨던 현직 교사들 말을 들어보면 허용 답안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점수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을 했을 것이고요. 조심스럽지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출제 들어가셨던 분들이 겹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년도 올해하고 그렇게 겹쳐지게 되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전년에는 이렇게 답안의 범위를 잡아서 채점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으니까 이번에는 작성 방법에 있는 문항 조건을 완전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거 아니면 답 안 되게 하자라는 모종의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그래서 작성 방법의 특징을 잘 읽어보시면 저와 함께 잘 읽어보시면 어쩌면 물체보다는 칼체가 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 물체가 나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체를 했을 때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칼체를 했을 때 유리한 부분도 있죠. 후자는 왜 생기겠습니까? 후자는 그렇죠. 문항 전체가 다 어려웠을 때 비벼 쓰거나 뭉개 쓴 사람들이 붙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평한 과정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외우거나 하나를 쓰더라도 정확히 외우고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골라내겠다라는 의도도 섞여 있으니까요. 장단점이 동시에 다 있는 것이지 물체만 한다고 나는 좋을 거다 또는 칼체만 한다고 좋을 거다 이런 방식의 생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하위권의 변별을 위해서 서술형은 문항당 1, 2점을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했다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입형 문항이 세 문항인데 비해서 역교 같은 경우는 기입형 문항이 한 문항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4점짜리. 그러니까 4점짜리 문항이 5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4점을 통으로 맞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네. 그러니까 4점 가운데서 항상 1점을 까거나 2점을 까거나 실제 채점을 매보니까 극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각 지역별 수석, 차석 실제로 본 학원에서 그렇게 수석 차석하신 분들이 워낙 우리가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수석 차석 정도 하시는 분들이 문항 전체를 4점을 맞으신 경우는 있는데 보통 그냥 수석 차석 말고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4점을 다 맞지는 않아요. 보통 3점. 그래서 모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만 안 하면 된다라고 그랬지. 그 문항을 통으로 하지만 않으면 된다? 날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만 하셨으면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역교 사양사 공통된 부분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섹션별로 영역별로 다른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육 같은 경우는 1번 역사교육 첫걸음과 같은
신간서적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 정확히는 4점짜리에서 두 문항에 반영이 됐고요. 그 두 문항 가운데 한 문항은 통으로 똑같이 풀어봤던 문항이었고 모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문항 가운데 2점 반도 역시 동일하게 풀어봤던 문항이었습니다. 저나 구영모 쌤 입으로 말하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그 카페에 글이 올라갈 거거든. 이벤트가 유사 문항 및 적중 문항 이벤트라고 그래서 7, 8, 90, 11월 동안 풀어봤던 문항 가운데 그와 유사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동일하게 사진만 찍어서 거기다가 문항 번호 쓰고 올리시면 상품권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할 거예요. 홍보나 광고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임밸류는 갖춰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자라는 거야. 뭘 보자라는 거?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서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에 하나 내년에 또 시험을 쳐야 된다면 내가 이전에 풀어봤던 문제풀이조차도 띄엄띄엄 보는 경우가 있었구나. 거기서 한번 다뤘던 건데도 내가 정확히 못 외워서 시험장에서 또 못 썼던 경우가 있었구나. 심지어는 이거 풀어봤던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 경우도 있어 저한테. 네.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편차를 크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벤트를 하는 거냐면, 학원에서 냈던 문제풀이나 또 프린트 이런 부분들은 진짜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될 1순위의 자료구나. 그래서 혹여나 한 번 더 시험에 도전한다면 학원을 다니지 않든 간에 문제풀이를 정말 꼼꼼하게 잘 봐야 되겠구나라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보자라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어쨌든 신간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갈수록 전통적인 개론서의 비중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이제 새롭게 출간된 그것도 이제 뭐 민주시민 관련한 수석들은 몇 년째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민주시민 부분들은 좀 제껴지겠지만 역사교육 첫걸음과 같은 책의 비중은 굉장히 커지겠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금 전면 개정하고 있는 선의역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추가해서 보충했고, 작년도와는 책 내용의 편제도 180도 다 바뀌어서 아마 내년에 새롭게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1번 문항의 체감상 난이도로 시험 불안이 고조되거나 A형 문항 전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맞죠? 통상 1번은 무슨 문항? 말동 문항이었는데 교육과정이거나 역이론이거나, 그지? 그러니까 뭐 사학사 이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문항이거나 이랬는데 오히려 교육과정은 뒷부분으로 밀렸죠. 우리 같이 풀어봤던 중고교 학교급별 계열성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물론 변별이 없어요. 왜 변별이 없냐면 학원 안 다니신 분들은 실제로 변별이 있는데 여러분은 거의 다 써가지고 변별은 크게 없어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1번 문항의 정답률은 5%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 그 5%도 1점 맞으신 분이 많아. 2점 맞으신 분은 3분 정도 본 것 같아. 3분. 2점 다 맞으신 분은 전체 가운데. 그러니까 아마 응시자 전체 가운데서도 저는 20명 미만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만 틀리는 거, 남도 틀리는 거? 그렇지.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역사교육의 경우 사례 문항이 있지만 21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것처럼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빈칸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있으신 것 가운데 재작년 거 보낸 답안지는 진짜 빈칸이 되게 많았거든. 아예 사례 문제를 못 쓰시고 끝까지 못 쓰시고 비워놓고 나오신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빈칸이 없어. 어찌됐든 다 끄적끄적 거리긴 해. 아까 말한 외침 또는 침략, 저항 이런 거 비슷하게라도 쓰죠. 그다음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한계 이런 거 비슷하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 뉘앙스로,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에서 말을 했던 평등 이런 이데올로기는 모두에게 균일한 것이었는가, 모두에게 동등한 것이었는가, 이런 인정 답안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다르게 풀어 쓰셨어.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비벼 쓰긴 했지만 뭐 누군들 그걸 확실히 알고 썼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아닐 바에야 이건 침입과 저항의 서사 구도, 정확한 이양적 대비의 구도이고 이것이 고려 시대사 서술을 하고 있는 김민정 교수의 글 안에 딱 써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저 같은 전공자가 아니면 누가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어쨌든 역사교육 첫걸음만 조금만 읽어보셨어도 그게 굵은 글씨로 쫙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답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설령 제가 원하는 거 뭔 줄 아시지? 그걸 안 읽어봐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외침의 극복과 국난 극복, 실현과 극복만 아니면, 예? 야, 실현과 극복은 이항이 아니잖아. 이항은 내내 말했지만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성격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한쪽이 침략하면 한쪽은 뭐 온님을 당해서 막는다. 이런 게 이항적 대비인 것이지. 실현을 당하고 극복, 그러니까 무슨 실현인데 무슨 실현? 실현이라는 말을 이해는 하지만 그 실현의 주체가 누군지가 안 나오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실현도 내가 당한 거지, 극복도 내가 한 거지. 그게 어떻게 이항이야? 그렇지? 이해는 한다니까. 워낙 또 3차 교육 과정의 여파가 컸겠지. 에? 독번용 교과서, 읽기용 교과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제 말이 각인이 되었겠지. 그래서 교과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차라리 이거라도 쓰자라고 그래서 무려 50%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답을 쓰셨어. 실현과 극복이라고. 참 실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나큰 실현이 아닐 수 없어요. 정답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답입니다. 이항적 대비라는 문항 조건에 충실하지 않은 답안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대체로 어렵다고 느꼈을지라도 학원을 다니는 상당수 학생들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했고, 이게 우리 모고 때 보통 보였던 패턴들이거든. 엄살을 엄청 부리죠. 어려웠어, 이번 시험 망했어요. 그러나 점수를 바꿔보면 62. 이런 패턴들이 여전히 좀 있더라는 거죠. 상위권, 최상위권 내에서. 최상위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의 경우 서술형은 4점을 모두 획득한 경우는 드문 편이었다. A형 5번, 12번, B형 3번, B형 11번 이런 네 문항에서 4점을 다 맞는 경우는 극소수를 제외하곤, 그러니까 이렇게 10손가락 안을 제외하곤 그렇게 맞는 사람은 없었다. 마지막, 제출하신 분들의 답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감점 요인이 상당하다. 역사교는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위권만 보자면 역사교육의 경우는 그 정도. 또 말합니다만 이 상위권은 어떤 상위권이라고요? 수석, 차석, 1, 2, 3등 이런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22점 가운데 14, 15점 정도. 이렇게 합격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그렇듯이 역교론 과목의 편차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네 과목의 편차를 한번 따져보면 역교론,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순서입니다. 편차가. 이건 말 그대로 난이도 순서가 되겠지. 가장 어려웠던 과목 역교론, 서양사. 간혹 이 두 개가 뒤바뀌는 경우는 있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난 서양사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역교론이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굳이 두 가지를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구셈 영역과 제 영역을 나눠보자면 제 영역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평가는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 서양사 부분을 보면요, 총 18점이었는데요. 첫째, 좋은 점이죠. 각 시기별로 고르게 출제가 됐고요. 전년 대비 이슬람사나 그리스 이전 시기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이건 뭐야? 이러진 않았죠. 그런 문항은 없었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두 번째, 백년전쟁과 관련한 기입형 문항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문항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경우 4점을 모두 획득한 경우도 드문 편이었고요.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초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4점 다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개론서 내용 가운데 기출문항의 앞뒤 부분에서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써 있지. 기출이 그대로 아니면 기출 앞문단이나 뒷문단? 그렇죠. 그러니까 고르비 같은 경우 그렇잖아. 앞문단, 뒷문단.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그러니까 신사고 정책에 기반한 두 가지의 러시아의 대외 정책과 연관한 부분, 바로 그 윗부분이었거든. 윗부분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고 아랫부분. 적어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 만약에 내년을 준비한다라고 친다라면 이제 기출냈던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칼로 파버려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칼로 파버리고 그 부분 빼고 내면 나머지를 한다라면 책이 반으로 썩 줄 거야, 아마. 상세결론 분량이 반으로 썩 줄 거라고. 여전히 결론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학문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고르바초프 문제는 서양세계론이나 아니면 서양사 강좌, 서양사 총론 이런 데서 낸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라는 강론서, 단행본에서 낸 문제고요. 이따 뒤에 보시면 제가 출처는 옮겨놨거든. 해당되는 부분 페이지 잘 넘겨보시고 읽어보시면 정확히 정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뭐 여러분들끼리 제시한 답 상당 부분 잘 쓰셨는데요. 그래도 꼭 이렇게 영역별로 2개 정도씩은 답안을 좀 잘못 잡고 올리시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는 책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었다라는 걸 밝히는 건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제 과목 같은 경우는 학부생들은 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뭐 11문항이다 그러면 9문항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답을 달기도 합니다. 해설하는 친구들이. 또 공부 좀 오래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9문제 정도는 비슷하게 다른데 2문제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뭐라고 그럴까? 가방끈? 표현이 좀 그렇지. 뭐 대학원을 나와야만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학원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하게 작성 방법에 있어서도 비교하여, 참고하여, 2가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사고력을 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고력이란 적용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 줄짜리를 2가지로 나눌 건가라든가 또는 2줄짜리 문항을 어떻게 줄여서 한 줄로 압축할 것인가.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문해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보기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다소 어렵게 출제된 편이어서 서양사 평균 점수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상층의 경우입니다. 상층. 시험 잘 보시고 성적 우수했던 분들 기준으로 그 정도 14점 정도 그 정도 맞았으면 합격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2개 합쳐볼까요? 조심스럽지만 역결혼, 서양사 최상층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26에서 29점 정도. 그지? 하지만 합격 마지노선, 그러니까 커트라인 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서 4, 5점은 까야 돼요.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대체적으로 뭐 한 22점 정도에서 그치? 한 24점, 5점 요 정도 사이에 움직이지 않을까. 2가지 영역이. 말씀드렸지만 0.5배수니까 1.5배수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그렇게 생각보다 확 높거나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평 부분이었고요. 이제 강론 부분 들어가세요. 실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기역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쓰고 괄호 안에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죠? 얼마 전부터 출제진들이 항상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예전 같으면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였죠. 이걸 쓰시오라든가 뭐 이렇게라든가 아니면 뭐 지명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인명 같은 게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예전에는 시험 문항 자체가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어졌거든요. 표현들이. 근데 지금은 어때? 뭉뚱그려 쓰고 있지.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하는 표현들이거든. 그러니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문제를 뭉뚱그려 놓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올해 시험 문항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혹될 필요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저런 것들은 기입형은 단편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 위주의 답이겠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시민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 단원의 수업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요? 시민혁명, 민족주의, 자유주의, 국민국가 등 여기에 토대를 둔 개념을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이제 무엇의 종류라는 건 알 수 있지? 이것의 종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이것의 위계를 딱 이렇게 봤었을 때 역사교육의 개념의 종류,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연관한 개념, 또 역사의 본질 및 연구 방법과 연관한 개념, 사회과학적 개념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그냥 2번째 위계만 기억이 나. 맞아, 저거 김쌤이라도 했었는데 기본 개념과
조직 개념이라고 그랬고, 나선형 교육 과정에서 이건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고, 이건 차별화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뭔가 이게 답이 아닌데? 이게 뭔가 있는데? 라는 느낌으로 틀렸을 거예요. 아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한 번 뭐의 중요성을 알려주냐면, 교육학뿐만이 아니라 역교론같이 사회과학 성격이 강한 과목은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이 스키머의 위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위계를 따지지 않아서 이걸 비워두고 이 개념 부분에서 몇 가지만 딱 외우고 있어요. 예컨대 뭐 속성, 결정적 속성, 비결정적 속성, 개념 정의를 하는 학습 방법. 위계를 그려놓지 않는 이런 부분적인 암기는 이런 돌출형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애를 먹게 된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답을 이 부분을 쓰셨던 분들, 아까 제가 5%라고 그랬잖아. 이분들은 정확히 이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녹색 책의 구조도를, 목차를 가지고 본인 나름이 이렇게 구조도를 정확히 그려보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구조도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이어서 정답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구조를 잘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답을 정녕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유추해서 이런 답은 기억 정도는 쓸 수 있었어요. 니은은 못 쓰더라도 뭐는 쓸 수 있다? 기억은 쓸 수 있다. 왜? 밑에 리 부분은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거든. 신을 리가 말하는 개념의 종류는 실질적 개념과 세컨더리 개념, 메타히스토리 개념이라는 개념의 유계를 두 개로 나눠놨거든요. 리가 어디서 그런 말을 했냐면 PJ 리라고 영국 역사교육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기억납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목적론에 관한 글을 되게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 내용 요소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냐와 연관한 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수험 공부하시면서 보시는 수험서에는 쓰여 있지 않는 내용이 맞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문항을 읽어보시면 기억 부분 세 번째 줄에 힌트가 있잖아. 시민혁명이고 민족주의고 자유주의고 국민국가고. 만약 그렇다 친다라면요, 밑에 봐봅시다. 변화, 원인, 증거, 역사적 설명. 요거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과 조직 개념이라면 이 조직 개념은 이 기본 개념이 몇 가지가 결합돼 있는 거지. 그잖아? 근데 두 개를 보더라도 어디도 결합돼 있는 게 없잖아. 예컨대 시민혁명의 전개, 또는 민족주의의 발달, 자유주의 형성의 원인, 그 다음에 국민국가 형성의 증거, 이런 부분들이 조직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전부 다 단위 명칭으로 보면 뜯어져 있어. 하나씩 하나씩. 독립된 요소로 뜯어져 있는 유의미한 개념들이라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야. 규역도 기본 개념인 거고 뭐도? 니은도 기본 개념인 거죠. 그걸 눈치를 챘으면 이건 답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야 돼. 근데 문제는 시험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침착하냐고. 그지? 반대로 지금의 저를 집어넣는다라면 안 그러겠지만 20대 후반에 저를 시험장에 집어넣는다면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100%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신경을 꺼. 나만 틀린다? 남도 틀린다? 응? 그날 경기도 시험 보시고 나오신 분한테 제가 이제 톡하고 전화 받고 물어보니까 야, 1번 볼 때 어땠지? 그랬더니 애들 다 그 생일 케이크였다고 말하던데 시험지 딱 보자마자 내가 보라고 그랬잖아. 그럴 때 옆에 주위를 보라고 그랬죠. 주위 사람들 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고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리고 마음 편하게 다 못 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기억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거나 역사의 구체적 사실. 정확한 정답은 역사의 구체적 사실인데요. 그것만, 그러니까 역사의 구체적 사실이라는 부분에서 역사라는 말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구체적 사실이 들어가도 되겠지. 또 반대로 구체적이란 말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겠지. 역사적 사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꼭 구체적, 역사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사실이 될 수도 있거든. 나는 인정답의 범위를 거기까지 봐요. 역사의 구체적 사실, 이게 책에 나온 그대로의 표현이고, 구체적 사실 또는 역사적 사실 또는 사실, 저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답이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출제하시는 분이 어떻게 잡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하시겠어? 응? 만약에 제가 이 답안지에다가 매번 해설지에다가 정답이라고 잡았다라면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겠지. 그치? 출제위원하고 모종의 딜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몰라.
그러니까 저도 항상 답을 모범 답안이라고 쓰지 정답이라고 잡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고, 솔직히 이렇게 썼을 때 절대 떨어지진 않는다, 내지는 70점 이상은 맞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모범 답안이라고 한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80점 다 맞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혹자들은 만점 맞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력이겠습니까? 운이겠습니까? 극히 오만한 자들을 아니라면 대부분 다 그건 운이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그걸 실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감안하시라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사학의 본질 및 연구 방법이라고 써도 되고요. 허용답이나 인정답안의 범위는 거기 쓰진 않았지만 본질까지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 혹은 방법과 연관한 개념이라고만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 가운데 한 가지만 들어가도, 물론 대다수한테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쓰셨으니까. 근데 아무튼 혹여나 그렇게 그렇게 쓰신 유사한 분들이 있다라면 인정답의 범위는 거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출전은 거기 써놨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것까지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지? 예. 그 다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서양사 문항인데요. 그 1번의 표에 보셨습니까? 정답률 몇 퍼센트? 10%. 10%. 이 10%가 1점을 말하는 겁니다. 2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2점으로 주면 5% 미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네,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와 아라스 화약을 맺은, 이 똑같은 문구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고요? 서계에도 있고 강좌도 있죠. 그죠? 서계나 강좌 부분, 특히 서계 부분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상비군은요, 상비군, 칙령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용례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 가운데 어떤 걸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칙령군 또는 상비군, 두 가지 가운데 어떤 표현을 쓰셔도 되죠. 우리 시험 보기 직전에 예측했던 대로 영국사나 프랑스사 연관한 부분에서 나올 거다라고 그래서 아마 백년전쟁 부분도 언급을 해서 그 부분 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50%였습니다. 50%. 이건 둘 다입니다. 둘 다. 상비군, 칙령군 혹은 아라스 화약 또는 아라스 조약 이렇게 쓰신 분이 5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50% 정도도요, 뒤는 다 써요. 상비군, 칙령군 이런 거 쓰는데 앞에다가 뜬금없이 파리 조약을 쓰신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통으로 날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점을 다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합격자는 대부분 다 맞는 편이고, 또 합격자라고 할지라도 떨어진 분이나 상관없이 한 문항 정도는, 1점 정도는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네, 좀 어려웠죠? 작성 방법 가운데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웠나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요? 아니,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거고요. 수업을 잘못 들은 거죠. 제가 이 문제는 거짓말 못해가지고 기억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 4번 가까이 낸 것 같거든요. 형성평가, 영역별 문제풀이, 총괄평가, 모의고사까지 포함한다라면 엄청 많이 냈던 문제. 기억이 어려웠던 건 아니었고요. 쉽게 썼는데 의외로 분야사적 조직의 한계의 부분을 적확히 외우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루어 쓰는 거죠. 분야사적 접근은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기 때문에 둘 중 하나다. 다른 분야는 모른다. 이런 뉘앙스로 답을 쓰거나 한 분야만 살펴본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니까 특정 부분 이외의 것은 알기 어렵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쓰는 거죠. 소위 뭉개서 답안을 쓰는 거라고요. 하지만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정확한 답이. 그래서 이것도 칼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시되어 있는 답안지를 보시다시피 뭘 써야 돼? 시대상 또는 시대 전체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시대상이나 시대의 전체상을 드러내기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시대 전체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거나 이런 부분을 쓰셔야 되고요. 부차적인 답으로는 그런 거, 활용하기에 적절한 교재가 많지 않다. 이런 것도 부차적으로 쓸 수 있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파란 책이나 녹색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 답안을 잡을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내용 조직 방식의 단점을 몇 가지 쓸 것? 한 가지요. 그지? 근데 뒷부분 고르비 문제는 두 가지거든. 그럼 이걸 명확히 한 가지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단점이 명확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제를 내면서도 개론서 내용을 검토해 봤을 거니까 다른 내용 조직 방식과 다르게 이건 한계점이 한 가지밖에 없구나. 굳이 두 가지로 나눠 쓴다면 적절한 교재가 없다라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칼채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생님 이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채점 맨 것 이외의 답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 어떤 걸 답을 쓰셨는지요? 네. 기억에? 아니, 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분야사. 예, 분야사만. 기억은 그냥 전근대사, 근현대사 그게 키워드라 그것만 들어가면 거의 다 맞다고 해줄 거예요. 일단 분야사만 여쭤본 거예요. 네. 종합적인 측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따로따로 분절적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경험이나 종합적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뉘앙스로 쓰면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본 답안지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쓰시는 분 보니까. 네, 연기 말씀하세요. 적절한 교재가 없음? 그러니까 나는 또 아무튼 인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실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의고사라고 하면 저는 맞다고 해드릴 거예요. 네, 천천히. 네, 재은이요. 시대 전체의 흐름. 그러니까 전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도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그게 시대상을 드러낸다는 말과 겹쳐지는 말이거든.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아마 그렇게 쓰셔도 맞다고 해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죄송. 상호 연관시켜 이해해야 될 내용을 분절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절의 의미를 아는데 그 뒤에다가 그래서 종합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라든가 그렇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이런 말들은 지금 여기 해설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지만 딱 보고 이거 답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안 하게 주위분들한테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이해합니까? 아마 사진 찍으셔가지고 공유하고 그랬을 텐데요. 이 부분은 여기 써인 것 말고 이런 것도 가능하대 라는 말까지를 꼭 전해줘야 돼. 오해 안 하게. 네, 또. 네. 선생님 아까 손 드셨잖아. 선생님 먼저. 죄송 잠깐만. 시대 전체를 그렇지 가능하겠지. 아까 통합이나 종합이라 비슷한 말이지. 시대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내 기준엔 잘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분절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기 때문에 뭐가 어렵다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내 기준엔 그래. 통시대적인 역사 이해가 어렵다. 그건 좀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반반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 준? 통은 내가 말했잖아. 통사할 때 말을 썼지. 통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를 채점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맞다라고 해줄 거고 채점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나는 맞다고 해줄 거거든. 또 자, 이런 문항이 몇 개 있으니까 또 문항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인정답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다음 기억이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가를 참고하여 뭐 보지도 않아도 되겠죠.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내용 체계를 서로 달리했잖아. 달리했다라는 건 반복을 전제로 한 차별화를 말하는 거지. 곧 계열성 수립의 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열성 수립의 시도다.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역사는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단원이 많아? 전근대사 단원이 많잖아. 무려 5개지. 그다음에 근현대가 하나고. 근데 고등학교는 어때? 전근대가 하나고 근현대가 3개잖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중학교 역사는 뭐 중심? 전근대 중심.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 중심. 그렇게만 쓰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자, 물어보실까? 네. 중학교 근현대사와 고등학교 한국 그러니까 앞에 이제 통사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중학교 전근대사와 고등학교 근현대사의 통사로 제가 봤고요.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중학교 근현대사와 고등학교 전근대사를 주제 중심적 접근으로 조직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안 돼요. 통사라는 말은 앞에 있죠. 통사적인 완결성을 꾀하면서도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동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일단 채점 대상에서 제외예요. 그건 안 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근현대사와 고등학교 전근대사를 주제 중심적 접근으로 조직하였다 이것만 썼습니다. 중학교 근현대사와 고등학교 전근대사를 주제 중심 접근으로 조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제 중심 접근으로 했다. 그거는 계열성하고는 안 맞는데? 왜냐면 앞문장 자체가 한국사 내용을 계열화한 방식은 중고등학교에서 각각에서 통사적인 완결성을 꾀하면서도 라고 그랬기 때문에 통사적인 완결성이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문항의 전제 조건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겠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와 연관한 부분의 표현만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시간의 흐름과 연관한 부분의 표현만 들어가 있어야지 내용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돼. 이해해? 에? 이건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정답 처리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했다. 그런 뉘앙스로 쓰셔야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 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나 같으면 그러니까 봐봐. 완성된 문장을 써야 되는 거니까 통사적인 완결성을 꾀하면서도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 중심으로 고등학교 역사는 근현대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차별화하였다. 이게 앞뒤 문구가 정확히 맞는 표현이야. 그런데 채점 기준은 아니야. 서술어가 채점 기준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전근대사, 고등학교 근현대사 이 단어가 채점의 키워드지 그 뒷말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건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럼 없죠? 네, 세 번째 문제 보죠. 밑줄친 디귿을 바탕으로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쓸 것이라고 그랬잖아.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렸던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작성방법 관련한 부분. 뭔 답을 많이 썼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에? 역사 인식이라는 말은 가색책에 써 있잖아. 역사를 안다라고 말을 했었지. 제가 그 말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 역사 인식이란 뭐냐? 역사를 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의 의미 4가지 또는 역사를 안다라는 말의 의미 4가지. 현장 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역사를 안다라는 건 4부류로 크게 나눠지더라라는 말을 여러 가지 했지. 그지? 근데 이 표현과 이건 달라. 이건 다르다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역사관은 역사를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말을 하는 거거든. 관점. 만약에 이 표현으로 바꾸잖아. 그럼 그 4가지 가운데 뭐라고 할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부분에 가까워. 평가. 이해하겠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거 2가지는 다르거든.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 그래서 크게 역사를 뭐 문학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 과학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느냐,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사실로서의 역사로 보느냐, 아니면 서술로서의 역사에 보느냐, 객관적인 걸로 보느냐, 주관적인 것으로 보느냐, 뭐 등등등 이런 역사 철학적인 논쟁과 연관한 부분을 이렇게 불러. 이해해? 첫 번째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실은 답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잖아. 거짓말 안 하고 이 도식도 내가 칠판에만 5-6번은 쓴 것 같아.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인지적 특성 여기다 이렇게 쓴 거 기억나? 그죠? 무슨 관? 역사관 썼잖아. 역사관. 여기 누구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여기 역사교육관. 근데 거기다가 역사인식을 쓰면 어떡해. 이 표현 안에 역사인식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 응? 안타깝지만 조금 수업에 더 몰입하셨어야 될 것 같아. 응?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은 학원을 안 다녀도 갈색책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고 정확히 구조화만 되어 있다면 답을 쓰는 데는 어렵진 않아. 응? 데미지가 굉장히 커. 이런 데서 1점을 틀리는 게.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다 맞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응? 자, 출제 근거나 답안 근거는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써놨으니까요. 제가 분량이 많아서 프린트가 굉장히 길어질까봐 일부러 중략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페이지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험 공부 안 하시는 지금 초수생들이나 아직 올해 시험, 내년에 시험을 보실 분들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이미 시험을 응시하고 나신 분들이라 출처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요, 제 분석표를 보시면 정답률이 60% 정도 됐어요. 다 정답률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거기 나왔듯이 2점에서 3점을 맞은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2점에서 3점 정도를 맞은 사람들이 그만큼이라는 거죠. 하지만 꼭 아셔야 돼. 이런 데서 0점, 1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맞아버리면 0점을 맞거나 1점을 맞아버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왜 전자칠판에 이걸 띄워놓고 안 하냐면 제가 지금 편집한 사이즈가 B4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따 아마 구현모 선생님은 여기 띄워놓고 하실지도 몰라요. 자, 8번입니다. 서양사 문항이었죠. 고대사 문항이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그 니은 부분이잖아. 아테네에서는 30명이 대표로 선출되어라고 써있지. 그지? 그럼 그 30명을 또 쓸 필요가 있을까? 지문에 있는 건데 여기다가 또 그러니까 굳이 아니 난 조금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표현이 있어. 근데 이건 지금 지문에 있고 이게 없어. 그럼 그냥 이거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나? 어? 문제를 봐보자. 문제를 정치 변화를 서술할 것이라고 그랬지. 이거 내가 분명히 모의고사 때 3번 말했어. 3번. 변화라고 그러면 뭐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었잖아. 그지? 이 무엇에서를 안 쓰면 정답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건 비단 저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구원모 선생님 문제도 저런 거 되게 많았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협의를 했거든.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쓸 것에서는 꼭 강조를 하고 가르쳐주자. A에서 B로의 변환인데 A, B를 다 써야지 B, 곧 결과적 양상만 써서 변화라고 답을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잘못된 거니까 반드시 짚어주고 넘어가고 그런 문항을 모의고사 매 회차에서 몇 개씩 넣자라고 해서 일부러 작정하고 낸 문항들이었어. 이해해? 그럼 이 앞에 이제 요 앞에 정체제가 뭐였으니까 그렇지?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그렇게 여기서 뭘로의 전환? 과두제로의 전환 이렇게 쓰면 깔끔하잖아. 근데 굳이 여기다가 또 이렇게 써? 있다니까. 이게 없으면 30명의 대표로 선출하여 그 지문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않니? 근데 여기 있는데 뭐하러 답을 또 써? 그럼 이제 채점 매는 사람들은 어떤 인상을 주냐면 이 뒤가 맞는데도 이거 앞에 거 있는 말 쓰네? 그걸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에이 이걸 배제할 수 없다니까? 수백 개를 채점 매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답일 리는 없다고. 똑같은 편지 어떻게 답이 되겠어. 간혹 모의고사 때 제가 괄호 못 들어가지고 괄호 안 뚫고 그런 걸 제외한다라면 그렇게 될 경우 없겠지. 물론 이렇게 써도 점수를 안 준다 그 말은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써도 점수를 줄 거야 이 말을 썼다라면. 또는 과두 정치 이렇게. 그지? 이걸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돼? 과두를 한글로 바꾸면 소수의 대표들 또는 소수의 우두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미는 통하니까 그렇게 풀었어도 괜찮겠지. 예컨대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으로부터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으로 전환. 뭐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이해하겠나요? 그 다음 괄호 안에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폴리스의 명칭 탭에 그죠? 코린토스 거의 다 썼습니다. 그 지문과 유사한 걸 풀어보기도 했었고 코린토스나 테베는 공부 좀 되든 안 되든 간에 너무 익숙한 폴리스의 명칭이기도 하지. 또 펠로폰네소 전쟁 연관해서 기출된 부분의 앞뒤 문단을 읽어봤다라면 당연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폴리스의 도시동맹이었던 테베 동맹, 테베를 쓰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공통으로 들어갈 인명을 순서대로 쓸 것. 그지? 많이 썼을 것 같아? 많이 못 썼을 것 같아? 그지? 그 못 쓴 사람의 공통점은 뭘 것 같아? 투키티스를 썼어. 또 하나의 공통점은 수요일 거 프린트 좀 보라는데 그렇게 안 봐. 9, 10월 달 거 봐봐. 에? 수요일 날 프린트에 문제가 있나 없나? 있어. 응? 농담이 아니고요. 아마 이따 이제 카페에 그 이벤트를 하잖아. 댓글이 수십 개 달릴걸? 빨리빨리 찍어가지고 나 빨리 찍어서 10만 원 상품권 타야겠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문제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수십 개는 될걸? 그러니까 왜 그러냔 말이야. 누구는 문제를 풀었는데 누구는 맞아 이거 알아. 또는 풀었어. 누구는 이거 뭐야. 모르니까 이제 펠로폰네소스 나오니까 뭐? 펠로폰네소스냐 투키티데스. 그게 함정이 뭐냐. 헤로도투스와 투키티데스의 역사인식을 비교하는 선다역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어. 에? 동일 내용, 동일 정답은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야. 알겠어? 그럼 쓰고서라도 의문을 가졌어야 돼. 야, 하다못해 거기다가 정 쓸 거 없으면 중세 타케투스라도 써야지. 거기다가 투키티데스를 써? 그럼 내 친구 헤로도투스는 어떡하라고? 안타깝습니다. 응? 헬레니카 몰라도 돼. 잘 봐봐라. 그 가번의 지문을 읽어보면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 코린토스와 테베는 아테네의 파괴와 예속화를 주장했지만 스파르타는 이에 반대했다. 대신 장벽을 허물고 12척을 제외한 모든 배를 스파르타로 넘기며 추방된 자들을 받아들이고 스파르타와 동맹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아테네와 강화를 맺었다. 중략. 아테네는 30명의 대표로 선출되어 스파르타의 강화안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체제를 위한 입법을 늦추면서 민주정 당시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처형했다. 그 마지막 문장이 포인트인데 민주정 당시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처형했다. 느낌이 어때? 이 문장을 보면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아테네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고. 썩었다, 틀렸다라는 거잖아. 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아테네 썩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정을 긍정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 비판하고 있지. 에?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비판, 크세노폰. 출전 9, 10월 수요일 문제풀이를 봐봐. 안 믿기겠지만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상당수가 못 썼다. 다행스러운 건. 안타까운 건 거기서 1점만 맞았어도 조금 더 나아졌을 거다. 이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누구나 생각하지 않았는데 틀리는 부분이 맨 마지막 문항이거든요. 미음의 원인을 가의 내용과 미추진을 리을을 참고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가의 내용을 봐봐라. 가의 내용을. 미음이니까 반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하여, 그러니까 반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하게 된 원인을 가와 리을을 참조하여 서술할 것 그랬어.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가는 기니까 내버려두고 리을을 먼저 봤을 거야. 자, 펠로폰네소 전쟁에 스파르타는 소아시아 전쟁에 군대를 주둔했다. 그럼 그걸 참고하여 반스파르타 동맹 결성하게 된 원인을 쓰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군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군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응? 그다음 가번을 보면 아테네 파괴와 예속화를 주장했으나 스파르타는 이에 반대했다. 그리고 밑에 또 군대 얘기가 나온다. 대신 12척을 제외한 모든 배를 스파르타로 넘기고 추방된 자들을 받아들이고 스파르타와 동맹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아테네와 강화를 맺었다. 그럼 아테네 입장에서는 혹독해, 유연해? 혹독하죠. 혹독하지.
예? 그러니까 아테네 동맹이 수행했던 행태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고 억압적이었다는 거야. 어디가 수행한 것이? 스파르타 동맹이 수행한 것이. 예. 그러면 서양제 결혼의 그 두 가지가 딱 조합된 문장에 예쁘게 잘 들어가 있잖아. 예? 답안지에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치? 각 폴리스에 군대와 감독관을 파견하고 또 고에게 공납궁을 요구하는 등 아테네보다 더 억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야 두 가지를 다 커버가 돼. 그럼 선생님 그렇게 두 가지 다 못 쓰면 핵심은 뭡니까? 군대 감독관을 파견한다. 아테네보다 억압적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어야 돼. 에? 근데 실은 이대로 쓰신 분이 생각보다 많을까 적을까? 적어. 안타깝습니다. 응? 하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채점의 범위가 넓혀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약 130여 개의 답안 내용을 전부 다 검토를 했어요. 검토하는 건 쉬워. 이메일 그 주소창에다가 옆에 이거 돋보기 표시된 데 있지. 거기다가 딱 검색 단어 하나만 치면 여러분 답안지에 키워드가 딱 걸려있는 부분이 다 검색이 돼. 그래서 파일로 보내지 말고 거기다 써서 보내라고 한 거야. 구쌤이. 아시겠어? 그러니까 뭐 안 본 거 아니요? 다 봐. 실제로 검색을 하면 여러분 답안지가 그 키워드가 걸려있는 분들의 답안지가 다 뜨거든? 그럼 다 열어보지. 그러니까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서 안 읽어봄이라고 메시지를 뜬 건 못 봤을 거야. 다 읽어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답을 썼어. 인정답에 가깝게. 그 답 보여? 스파르타의 강압적인 지배와 과도한 군대 병력, 공납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가운데서 아마 하나 정도만 들어가도 맞다고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나요? 그 이외의 채점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한번 답 받아볼게요. 선생님, 저 이렇게도 답 썼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작성 방법 그 네 번째요. 뭐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네. 군비를 제한하는 등, 그것까지는 맞고, 군비를 제한하는 등, 그거 맞고, 뭐 군사적 개입을 경제적 개입을 심화하고 아테네보다 더 억압적이었다.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비해 비민주적 폐쇄적이며 폴리스의 군대 파견 및 통제하는 등 강압적 정책을 펼쳤다. 네, 아테네에 비해 폴리스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시 폴리스의 군대 파견 및 통제하는 등 잠깐만, 폴리스에 군대를 군대를 파견하고 막고 통제하는 등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네, 맞죠. 네. 군대를 중심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다. 네,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응? 니은? 뭐라고 썼는데 과도정을 안 쓰셨으면? 30명이 대표로 선출되어 집단적으로 통치를 행했다. 아마 3명이 채점을 매면 한두 명 정도는 맞다고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틀렸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 부분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그리스 폴리스들에 대한 공납을 수취하는 등 가혹한 통치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에 대한 공납을 수취하는 등 가혹한 통치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쨌든 군대 이야기는 없네. 그러면 아마 부분 점수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0.66? 이렇게? 네, 천천히 괜찮습니다. 네. 스파르타는 소아시아 전역에 군대를 주둔하는 등 폴리스의 자치권을 훼손했다. 네, 그것도 저는 부분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렸는데 부분답이 몇 점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거 아시죠? 네.
과도한 공납금을 거두어 들이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하였다. 네, 부분 점수 될 것 같고요. 또 30인의 참주정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책이나 사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 나는 부대 출제진이 그것까지를 알고 있기를 바래. 예. 참주정이라는 표현까지도 저는 맞다고 할 것 같아요. 연규는요? 아니, 너무 역덕답안이다. 미안한데 안탈키다스 평화 이하에까지 끄집어 올라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없죠 그럼? 네.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피곤하시겠다. 한 문제 더 풀고 그러고 쉬겠습니다. 11번이죠? 그죠? 근대사 부분인데 이것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을 루터에서 하려고요. 나번, 다번. 파울루스 3세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바오로 3세. 그지? 교황 바오로 3세 똑같은 인물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좀 안타깝습니다.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밑줄친 니은을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나번 읽어보면 그동안 종교개혁의 요구에 호의적이던 교황청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강경책으로. 왜? 신교도의 확산이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게 빨랐기 때문이겠지. 그치? 1542년 추기경 카라파는 이단 사상을 단죄하기 위해 결정적 키워드야. 이단의 단죄야. 근데 거기다가 예수회를 써. 예수회가 이단 단죄하는 조직이야. 지금 보니까 너무 어이없지? 그지?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힘드신 건 충분히 알아. 그런데 반드시 시험 볼 때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돼. 응? 그 말이 없었더라면 예수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를 쓰니까 갑자기 뭐로 한 대 띵 맞은 느낌이랄까? 그지? 예수회는 왜 만든 거야? 유럽 내에서 구교 세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면 이건 더 나아가 신대륙 내에서의 구교 세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잖아. 거기 어디 이단에 대한 단죄가 있어. 그지? 카다리파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교재판소 하다못해 정교재판 정교재판관 이렇게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못 썼고요. 니은의 명칭 바오로 3세가 소집한 공의회 뭡니까? 트리엔트 또는 트렌트 공의회 또는 트렌토 공의회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요. 가의 내용과 비교하여라고 그랬어요. 이게 조금 까다로운 문항이지. 루터의 내용과 비교해서 그 따옴표 써있는 글자 읽어볼까? 성직이지. 그거 한자로 봐봐. 한자. 성직이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 가장 큰 사람은 이 사람이지. 그다음 이 밑에 어떤 사람이고. 그렇잖아. 이 밑에 이제 뭐가 있겠고? 있을 거 아니야.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성직과 연관한 부분에 변화를 쓰라고 한다면 일단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이건 어떻게 됐는가라는 거 써야 돼. 거기다가 왜 불가타판 성경 이런 걸 써?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혹은 성직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겠으니까 공의회의 내용을 다 써주는 거. 니은의 결정상 공의회 내용을 다 써주는 거. 그 마음은 이해를 해. 그렇지만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건 알 거 아니야. 쓰고도 알아 몰라?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럼 그 서계론에 나와 있는 부분 봐보자. 해설지 보시면 서계론에 나와 있는 부분 봐보라고. 즉 성경과 더불어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본적 교리를 재확인했다.
그럼 밑에가 이제 그 기본적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반박하고 교리를 확인한 내용이겠지. 성경과 더불어 가톨릭 교회도 계시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앙만이 아니라 선행 또한 구제에 필요하며 인간에게는 신의 뜻에 대해 적극 속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칠성사는 유효하다는 점 등이 확인된 것이다. 어디를 보더라도 그건 성직에 관한 내용은 없잖아. 꼭 하나 있다라면 칠성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다. 왜냐하면 칠성사는 누가 수행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응? 그 밖에 성직 매매나 뇌물로 인한 성직 겸무에 기인하는 부재성직자를 없애고 성직자의 품위 향상을 위한 교육 등도 검토됐다. 이런 게 성직이라고 아예 써 있잖아. 그렇게. 그치? 응? 이와 더불어 종교재판을 강화하고 금속문구 작성과 이단을 빙자와 제거하는 데 노력했다. 총론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교회 재판소, 종교재판소에 관한 내용이 써 있었고요. 강좌 내용 봐볼까요? 강좌?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지낸 최고의 권위인 무엇이 재확립됐다? 그렇죠. 그것도 성직과 연관한 부분이겠지? 그잖아. 말했잖아. 성직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라고?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써도 되겠지.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이 지니는 최고 권위인 무엇이 확립됐다? 수익권이 확립됐다. 그렇게 쓰시거나, 응? 또는 구원에는 믿음보다는 선에서 수반된다는 입장을 채택했으며 연옥의 존재와 성인 공경의 가치를 재확인했고 칠성사와 불가타 성경의 효력을 인정했다. 또한 교회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성직매매와 성직 겸직을 금지했고 성직자의 독신제도를 강화했고 성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결의했다. 그게 하나 덧붙었네. 그지? 체계적 교육. 마지막으로 금서 목록 이런 것도 나왔다. 그러니까 그 써져 있는 내용 가운데 성직과 연관한 부분만 쓰셔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런데 문항의 조건을 봐라. 가의 내용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 그 루터가 주장하는 가의 글 내용을 보면 만인 사제주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만인 사제주의가 뭔가? 어? 영적인 꼭 그 단어가 들어가야 돼. 영적인 기준에서만 보잖아. 그럼 누구와 누구는 차이가 없어? 성직자와 평신도는 차이가 없어. 그게 만인 사제주의의 핵심이야. 잘 들어. 잘. 영적이라고. 영적. 거기 막 세속적이거나 뭐 세속적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말이 되고 말아. 영적인 기준에서만 놓고 보면 성직자나 평신도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만인 사제주의라는 견해의 핵심이라니까. 이해해? 따라서 영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성사는 꼭 누구만 집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루터에 따르면 성직자만 집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신과 만나는 의식의 통로나 신과 만나는 행위 전체를 꼭 누가 주관해야 되는 건 아니야. 성직자만 주관해야 되는 건 아니야. 누구도 할 수 있어? 평신도도 할 수 있어. 이게 가의 내용과 비교해서 쓰셔야 될 부분이야. 이해해? 그래서 답안지 보면 그런 것들 있지. 성직자와 사제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이해해?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가톨릭의 입장에 따르면 그건 반드시 뭐 해야 돼? 구분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구분되는 것 안에서 또 누가 누구 무엇만을 담당해? 성직자가 뭘 담당해? 칠성사. 그러니까 성사제도의 담당은 반드시 성직자의 몫이라는 거. 이런 것도 답이 되고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질문 받아볼게요. 말씀해 보실까? 이렇게 써도 답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 네. 기둥에 가려가지고. 니은의 결정 내용 두 가지 중에서 성직자의 미사 집전 재확인. 방금 내내 말한 거잖아. 또 성체성사 화채설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한 거냐고. 그건 교리라니까. 화채설의 재확인 부분은 성직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리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고. 제 생각이야. 제 생각.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전자는 답이 되는데 후자는 답이 되기가 어려워. 내 기준으로는 그게 성직과 연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응? 상당수 화채서를 썼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정도 말씀드릴게. 응. 봤던 것 가운데 뭐 한 40여 개 넘었던 것 같다. 응. 네? 종교재판소에 2단 신문소? 개론서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단행본에도 없고 뭐 논문에는 잘 모르겠다. 네? 네. 네. 2단 신문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참 저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용례나 번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맞다. 만약에 그걸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해줄 수는 있는데요. 그게 공개가 되잖아. 채점 결과가. 그럼 굉장히 논란은 많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부분 다 범용적 표현만 정답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교재판소 아마 그것만 맞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트렌트 공유의 내용은 아닌데 사제 서품을 받은 자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 만인 사제주의와 비교해서 그렇게 썼다. 그 의도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니은의 결정엔 두 가지는 다 쓰긴 했는데 네, 네. 만인 사제주의로 언급을 안 하는데 만인 사제주의를 언급 안 했다고요? 그냥 그 지문의 내용을 가해 글쎄요. 속죄 만인 사제주의를 안 썼으면 그럼 뭐 루터의 견해와 비교했을 경우 뭐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칼채점이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비교의 대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칼채점이 된다라면. 응? 물채점이 된다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의 변화사항만, 다의 변화사항만 쓰셔도 되겠지만 가의 비교와 상관없이. 근데 탈체를 한다라면 루터의 만인 사제주의에 연관한 부분이나 내용, 그런 내용들 또는 뭐 루터와는 달리, 루터와는 다르게 또는 하다못해 뭐 가와는 다르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요? 네, 마지막 질문 받고 좀 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부재성직자 폐지랑 그 답안지 보면 부재성직자 폐지 있어 없어? 있어 뭐가 없어. 또 영혼 구제에 있어서 성직자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그게 성사의 의미인데 나는 맞다고 해줄 것 같은데 채점 매시는 분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잠깐만 쉬겠습니다.